터미의 공포썰. 네가 무슨 괴담을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가져왔어. 시청 전에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귀서전 에피소드 1탄 이야기 시작할게. 첫 번째 괴담. 악마의 저주를 받은 친오빠, 저주의 연쇄, 그리고 마경. 1984년 8월경 당시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 친오빠는 방학을 하자마자 집으로 내려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2번이나 재수를 하고 겨우 합격한 명문대여서 오빠는 우리 가족들의 자랑이었지. 당시엔 동네에 명문대 합격자가 있으면 마을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거든. 뭐 땡땡리, 땡땡군, 땡땡대 합격, 뭐 이런 거지. 그렇게 오빠가 집에 내려온 지 3일 정도 됐을 때였어. 부모님은 밭에 이제 일을 하러 가시고 오빠랑 나만 집에 있었거든. 오빠는 낮잠을 자려고 소파에 누워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야.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겨서 가정용 전화기는 거의 다 사라졌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정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었던 시절이었어. 처음에 오빠는 귀찮아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받은 거지. 그런데 오빠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몸을 떨기 시작하더라고. 한참 후에 그런 오빠를 발견한 게 바로 나였거든. 나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거실로 나와보니까 오빠가 전화기를 붙든 채 눈을 까뒤집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였어. 나는 혹시 감전인가 싶어서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가서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조심스럽게 오빠한테 다가갔지. 오빠는 여전히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입으로 내면서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 두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꾸덕한 침 같은 액체가 턱 밑을 타고 오빠의 옷을 흠뻑 적시고 있었지. 나는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오빠의 손에서 전화기를 떼어내려고 전화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데 그 순간 내 시야가 갑자기 암전이 된 것처럼 까만 어둠 속으로 빠진 거야. 그리고 내 몸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걸 느꼈어.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는데 차분하게 상황을 직시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지. 근데 내 주변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듯한 풍경이었어. 어두운 검정색이 먹물처럼 칠해진 수묵화 같은 괴상한 장소라고 하면 전달이 될까? 한마디로 땅, 흙, 동물, 나무, 구름들이 모두 먹으로 그린 검은새 수묵화 같았어. 그리고 잠시 뒤 내 머리 위에서 수천, 수만 명 정도의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머릿속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야. 그들의 말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같다고 느껴졌어. 나는 그 소리가 들린 순간 몸을 제어할 수 없었고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을 떨면서 고통에 몸부림쳤지. 그리고 점점 뇌 속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괴기한 목소리들이랑 언어들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어. 나는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이마를 강하게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덕분에 나는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스님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스님은 염주를 꺼내더니 친오빠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잠시 후에 오빠도 전화기에서 손을 떼고 바닥에 쓰러졌지. 그런데 이 스님이 오빠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야. 너무 늦었다. 이미 정신이 저쪽에 완전히 잠식당했어. 아이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는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 검은색이요. 온통 검은색이었어요.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기에 부적을 빼곡하게 붙이고
벽에서 분리한 후에 자신의 가방에 넣으시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최근에 부모님이나 오빠가 원한을 산 일이 있니?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 오빠는 정말 착했고 아빠도 남의 보증을 대신 서줄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엄마도 늘 따뜻한 사람이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원한을 살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다고 대답했지. 그러니까 스님이 다시 말하더라고. 곧 구급차가 올 거니까 기다리거라. 그리고 오늘 보고 들은 것은 평생 잊도록 하거라.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스님이 나가시는 것을 지켜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현관문이 박살나 있었어. 그건 아무래도 스님이 그렇게 부수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 그리고 스님은 나가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 에휴, 누가 전화로 마경을 이어놓은 건지 왜 이런 고약한 짓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무 아미타불.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차가 와서 오빠를 싣고 갔지만 오빠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오빠가 다니던 학교에 입학해서 오빠에 대한 수소문을 하고 진실을 파헤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냥 오빠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는 휴학 상태라고 했고 연락처를 알 수도 없었지. 당연히 일반인한테 개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 순간 그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 오빠가 평소에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가족들에게 한 적이 없었고 방학이 돼서 집에 올 때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와서 아버지 일을 돕다가 가는 게 전부였거든. 그리고 오빠의 친구들이 기억하길 오빠는 말수가 적었지만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 그리고 그때 스님이 말한 마경이란 말의 의미 정도만 간신히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허황돼서 화가 날 지경이었어. 악마가 있는 곳, 마계, 마굴, 만마전, 복마전처럼 악마가 사는 곳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 마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어떠한 원한으로 또 무슨 이유로 건강하고 착했던 오빠를 폐인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고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늘 분하고 속상해서 아직도 눈물만 흘리고 있어. 그 사건이 있던 날 백치가 돼버린 오빠를 결국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생명 유지를 포기하자고 했고 이제 그만 오빠를 편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나 역시 그 말에 찬성했어. 그렇게 오빠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영원한 안식을 가지게 됐지.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면서 오빠를 추억했어. 어머니는 통곡했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했지. 나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오빠의 염을 하는 염장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짓으로 밥 먹고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지독한 경우는 처음 봐. 염장이 노인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혀를 차더라고. 나는 염장이의 말이 신경 쓰여서 물어봤지. 뭐 때문에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랬는데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면서 나를 노려보고 말하는 거야. 아가씨 오빠는 저주받았어. 그것도 아주 지독한 저주야. 이런 수준의 저주는 내가 살다가 처음 봐. 나도 이 짓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당도 알게 되고 뭐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듣는 것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나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신을 보면 어느 정도 촉이 오거든. 그런데 아가씨 오빠는 누군가에게 지독한 잘못을 한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잘 들어 아가씨. 이런 수준의 저주를 어떤 사람에게 걸려면 자기 육체와 영혼을 다 불살라서 같이 타 죽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가능해. 아가씨 오빠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내가 아가씨 오빠 염을 하고 나서 밤에 요상한 꿈을 꿨거든.
아가씨 오빠가 웬 시커먼 곳에 서 있는데, 내가 살다 그런 것도 처음 봐.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꿈에서 본 그 장소는 정말 내가 평생 꾼 악몽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무서웠어. 고작 꿈 따위로 이렇게 절망감을 느껴보긴 처음이야. 솔직히 재수없거든. 내가 돌려 말하는 걸 좀 못해. 미안해 아가씨.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는 그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되물었어. 그러니까 주름이 반쯤은 감겨있는 눈을 치켜뜨면서 말하더라고. 내가 그 꿈 꾸고 나서 염 안 하려다가 아가씨 얼굴이 생각나서 우리 손녀딸 생각나서 말해준 거야. 그리고 이 돈은 가져가. 이 돈 받으면 재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아가씨가 부모님한테 잘 둘러대봐. 근데 아가씨, 마경이라고 알아? 마경. 그때 그 스님이 한 말이었잖아. 그래서 그날 내가 본 장소에 대한 걸 이야기했고 염장이 노인은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바닥에 있던 자루에서 팥과 소금을 꺼내더니 자신의 몸에 뿌려대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 그냥 헛소리 같겠지만 왜 종교쟁이들이 말하는 소위 천국, 지옥 그런 거 있지? 마경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악마들이 사는 세계가 마경이야. 안 믿기지? 노인네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을 거야. 그리고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전화번호부터 싹 다 바꿔. 알겠어?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아. 이름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최대한 아가씨와 아가씨 가족의 흔적을 지우는 게 좋을 거야. 한마디로 조용히 살라는 말이야. 난 말했으니까 이만 가볼게. 미안해. 그리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잘 가고 그냥 다 잊어. 그냥 노인네가 비가 오니까 별 개소리를 다 하네 라고 생각해. 차라리 그쪽이 편할 거야.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순 없었어. 수년 전 그날 내가 봤던 그때의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난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거든. 나는 그 염장이의 충고대로 이름도 바꾸고 가족들이랑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가서 학교 선생님이 됐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오빠를 염해준 염장이의 근황이 궁금해서 그가 살던 지방에 가게 됐는데 무엇이 나를 그곳까지 인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오빠가 가끔씩 꿈에 나와서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잊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어. 그렇게 희미한 기억에 의존하면서 동네를 뒤지다가 결국 염장이 노인의 집을 찾아냈지. 나는 쌀이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방치한 것처럼 집은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더라고. 거미줄도 보였고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았는지 무성한 잡초들이 집 마당을 채우고 있었어. 그렇게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뒤에서 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 저기 누구세요? 누구 찾아오셨나요? 나는 그 남성분께 오빠의 염을 이곳에 살던 아저씨가 해주셨는데 한번 뵙고 싶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신을 그분의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노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시 한번 경악했어. 그 조카분이 말하기를 언제부턴가 어느 집 염을 해주고 나서부터 삼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늙으셔서 좀 아프기도 하고 며칠을 앓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선망 증세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그 사람 손에 쥐어줬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지. 조카분은 돈을 받고 우직한 얼굴로 쳐다보더니 말을 이어나가더라고.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집에 젊은 남자 염을 해주고 나서부터 삼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삼촌이 좀 꼬장꼬장했지만 누구랑 척질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뭐 소심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타서 먹였는데 뭐 그때는 조금 나아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결국 사달이 났어요. 아니, 동네에서 잔치가 열린 날이었거든요. 음식을 드시던 삼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고는 지팡이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가리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왔네, 왔어, 그것들이 왔어, 결국 왔어, 하하하. 살려줘, 살려줘, 조카야, 삼촌 좀 살려줘. 이러시다가 갑자기 온몸에 경련이 오더니 쓰러지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으로 삼촌을 옮기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한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어서 그냥 서울에 따로 살고 계신 외숙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설득하려고 며칠 후에 삼촌네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제가 막 삼촌을 발견했을 때 어땠냐면요. 집의 벽은 온통 피칠갑이 되어 있었어요. 삼촌은 상체만 남은 채로 한쪽 벽면에 쓰러져 계셨는데 두 눈은 누가 뽑았는지 눈알이 없더라고요. 너무 끔찍했어요. 아유 진짜. 거기다가 혀까지 길게 빼물고 있는 걸 보고 저도 기절할 뻔했거든요. 뭐 들깨가 들어온 건지 온몸이 마치 짐승들한테 뜯어 먹힌 것 같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경찰은 멧돼지의 짓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제대로 된 현장 보존도 안 됐고 과학수사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막 따졌죠. 멧돼지가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아무리 우리 삼촌이 노인네여도 며칠 전까지 정정했던 양반이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 아니라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봐요? 제가 화도 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 야생동물의 짓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뭔가 꺼림칙했지만 저도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어요. 분명한 건 저나 가족들이 삼촌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삼촌은 미친 게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고 계셨던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단 한 가지. 그 염장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염을 했던 사람이 우리 오빠였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됐어. 나는 결국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랑 함께 별일 없이 여생을 보내고 있지. 근데 그날 전화기를 만졌을 때 봤던 검은 세상, 그리고 스님이 말했던 마경을 봤던 기억은 아직 그대로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어. 나는 지금도 오빠를 저주한 것이 누군지, 노인을 죽인 존재들은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하나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오빠의 여자친구였다는 사람도 수소문하고 뭐 찾아봤지만 작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거든. 오빠와 노인을 그렇게 만든 게 그 여자친구란 사람의 짓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재앙 같은 것이 우리 가족에게 닥쳐온 건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질 않아. 과연 그 저주는 누구의 짓이었을까?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편의점의 흑인 귀신. 내가 어릴 때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이야기야. 그 당시에 그만두는 알바가 인수인계 할 겸 나랑 같이 밤샘 근무를 서던 날이었어. 나이는 나보다 4살 많은 오빠였는데 들어보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복학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일하면서 조금 친해졌는데 여기가 부둣가에 위치한 편의점이라 새벽 1시쯤이 되면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그런 곳이거든. 그리고 여기 편의점은 창문을 열면 바닷가 향이 나고 고개를 돌리면 바로 방파제가 보이는 그런 위치였어. 나는 배울 것도 다 배웠고 손님도 더 이상 안 오길래 그 오빠한테 편의점 일하면서 힘든 일 없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오빠가 하더니 썰을 하나 풀어주더라고. 편의점 내부에는 창고방 하나가 있었거든. 창문이 있는 플라스틱 문이었는데 거기에 물건도 쌓아두고 컴퓨터로 CCTV 화면도 볼 수 있고 알바생들 옷도 걸어놓는 다용도 방이었어.
아무튼 이 오빠가 손님이 다 빠진 새벽 시간에 거기서 폰게임을 하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CCTV 화면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길래 CCTV 확인하려고 모니터 화면을 쳐다봤더니 편의점 안에 어떤 흑인 남자가 들어와서 음료수 진열대 앞에 서 있더래. 근데 이 오빠가 말하길 저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아예 못 들었다는 거야. 그 편의점 문을 열면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게 안 들렸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손님 응대를 하려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갔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와서 CCTV를 봤는데 그 남자가 CCTV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는 흰자위만 있는 눈이랑 하얀 이빨을 보이면서 씩 웃고 있더래.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는데 생각해보니까 편의점 천장 높이가 상당해서 아무리 키가 큰 서양인이어도 사다리가 없는 이상 그렇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간이 사다리가 사무실 안 컴퓨터 옆에 세워져 있는 걸 보니까 소름이 더 끼친 거지. 오빠는 너무 무서워서 가게 안에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았는데 그 흑인 남자 귀신이 갑자기 귀를 틀어막으면서 편의점 통유리 벽을 그대로 뚫고 나가버렸다고 해. 그리고 두 번째 귀신 본 썰을 말해줬는데 그 흑인 남자 귀신을 본 이후로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대. 그 일은 완전히 잊고 있었고 손님이 뜸한 새벽 시간에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 근데 자꾸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유리를 통해 편의점 밖을 봤는데 유리문 밖에 긴 파마머리의 뚱뚱한 외국인 여자가 턱 밑으로 개거품을 질질 흘리면서 초점 없는 초록색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대. 그리고 얼굴은 마치 좀비 같았다고 해. 오죽하면 좀비 영화까지 생각나서 가게 문을 잠글까도 생각했대.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 눈알은 여전히 계란 노른자 색깔처럼 누랬고 입에서는 개거품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죽일 듯한 표정으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해. 오빠는 저런 사람한테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왜 저러나 싶어서 친구한테 와달라고 전화를 했지.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유리 쪽을 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야. 귀신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모르겠고 그날은 친구가 와줘서 버텼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일을 계속하다가 서울 상경으로 인해 그만두었고 내가 일을 하게 된 거지. 다행히 나는 거기서 일하는 6개월 동안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어. 근데 가끔 누가 나를 은근히 계속 쳐다보는 느낌은 들더라고. 그리고 나도 알바를 때려치고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뭐 별 이야기는 아니었고 뭐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땜빵 좀 해달라는 이제 개수작을 떨더라고. 그래서 복학 준비해야 돼서 바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야, 가게에 절도 사건 생겨서 CCTV 돌려봤는데 너 마지막으로 일한 날 영상 봤거든? 근데 너 왜 친구 데려왔냐? 내가 가게에 친구 데려오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야. 나는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나도 화를 냈지. 아, 친구는 무슨 놈의 친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바빠요. 그만 끊을게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야, 그럼 밤새 네 옆에서 하얀 옷 입고 서 있는 여자인 누군데? 네가 와서 봐봐. 내가 거짓말하나. 이러길래 짜증이 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 그리고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은 궁금하지도 않냐고 진짜 귀신이랑 있었던 건지 가서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솔직히 실제 당사자가 돼봐. 그걸 보고 싶겠나? 정말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고. 그 후로 다른 곳에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나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때 전화했던 걸 말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말투가 좀 그랬지? 알바가 말도 없이 안 나와서 3일 동안 뺑이 치는 바람에 좀 예민했어. 미안해.
그 당시 저 나이 때 아저씨들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쉽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쉽지 않은 걸 알거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화났던 마음이 싹 풀려서 나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고, 서로 안부 묻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문득 그때 했던 말들이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사장님, 저 그때 친구 안 데려왔는데 정말로 제 옆에 어떤 여자가 밤새 같이 서 있었어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진지하게 맞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CCTV 영상 지금이라도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삭제돼서 못 본다고 하더라고. 만약 그 영상을 봤다면 진짜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그리고 사장님이 사람은 진짜 괜찮았었거든. 그래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 말을 지금도 의심하진 않아. 근데 내 기억으론 그 편의점, 부둣가 근처라 그런지 일하다 보면 새벽에 안개도 많이 끼고 안개 낀 날에는 이상한 목소리도 들리고 그랬던 것 같아. 정말 귀신이 많았던 편의점이었을까? 내 생각에는 그 당시 강도 높은 업무를 못 이기고 죽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혼이 아니었을까 싶어. 두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세 번째 괴담, 오지의 낚시터. 나는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낚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낚싯대를 놓고 담배 한 대를 피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 그날도 차 안에 낚시 장비를 챙겨놓고 오지에 있는 낚시터에 갔지. 낚시터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오지였어. 낮에는 재미를 좀 봐서 탕도 끓여 먹고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도 했었거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조용히 낚싯대 3개를 걸쳐놓고 담배를 피면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뜬금없이 돌덩이가 날라오는 거야. 나는 의자에서 자빠졌고 통증도 통증이지만 무서우면서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 그래서 온갖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아, 어떤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 그런데 흙바닥을 보니까 발 밑에서 물고기가 팔딱거리고 있더라고. 나는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나 랜턴 불빛을 비춰봤지. 근데 여긴 입질도 좋지 않아서 꾼들도 오지 않는 오지 중의 오지였거든. 그래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 이런 산 중턱에 있는 고인 웅덩이에 누가 오겠어? 나도 여기에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온 거거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내 얼굴에 물고기를 던진 건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단순히 물고기가 튀어 올라와서 부딪힌 타격이 아니라 누군가 전력으로 집어던진 파워였어. 이때부터 슬슬 오싹해져서 쓰러진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다시 앉아서 강가 쪽을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장비를 다 정리하고 차에다 옮긴 다음에 마지막 장비를 옮겨 실으려고 물가 쪽으로 갔는데 낚시터 왼쪽에 우물 같은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어. 우물 안에 살짝 나와 있는 새카만 여자의 머리를. 물에 젖은 긴 머리카락은 얼굴을 덮고 있었고 상의는 흰색 블라우스에 하의는 민트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 그냥 봐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싶었지. 근데 머릿속으론 이해는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고 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는 게 전부였지. 아니야, 아닐 거야. 귀신이라니 아닐 거야. 나는 이 말을 반복해서 계속 중얼거렸던 것 같아. 완전 혼이 나간 거지. 그렇게 천천히 속도를 올려가면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여자의 다리 하나가 소리를 내면서 우물 밖으로 천천히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머지 다리도 손으로 들어서 양 발을 땅에 딛더라고. 그 여자의 피부색은 시멘트색처럼 회색빛이 돌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 이때 나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는데
그 순간에도 여자는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향해 팔을 뻗고 다가오고 있었는데 시리도록 하얀 그 손가락이 그 어떤 맹수의 발톱보다 더 소름 끼치고 무시무시해 보였어. 저 소나기에 잡히면 진짜 찢어 발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조금 정신이 들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자의 몸이 비척거리다가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흰 자위만 있는 그 섬뜩한 삼백안을 보고만 거야. 그걸 보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장비를 다 집어 던지고 차까지 도망을 쳤어. 그리고 시동을 걸려고 스마트키를 누르는데 차 문은 안 열리고 그 귀신은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진짜 오금이 저리면서 땀이 비 오듯이 흐르더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지. 그리고 백미러를 봤는데 그땐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산을 빠져나와서 도로에 섰는데 이상하게 안개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해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다시 앞을 봤는데 그 느낌 알아? 옆에 누군가 있는 느낌. 순간 좆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지 않는 목을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조수석이 있는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 여자가 조수석에 앉아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쨍 하는 듯한 소리가 귀에 울려 퍼지면서 뭔가에 강하게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었어. 깨어나 보니까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 다행히 나는 큰 부상은 없었고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어서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게 됐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는 내가 6년 전 가을에 겪은 실화 이야기야.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순간 뭔가 귀 안에서 쨍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박살나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이명현상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차는 폐차를 시켰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곳이 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장소였대. 그래서 그곳은 아무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네 번째 괴담, 군대 기밀 보안. 이 이야기는 2004년 초 내가 군 복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상병 때였을 거야. 밤에 후임이랑 2층 초소에서 밤 근무를 설 때였는데 한 새벽 2시였나? 그 새벽에 어디서 요상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야. 멜로디가 뭔가 이상하고 기괴했었는데 그게 내 온몸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듣고 있으면 온몸을 벌레가 파먹는 듯한 음율이었어.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순간 이거 몰카인가? 이 생각도 했었는데 여긴 군대잖아. 그럴 리가 없지. 근데 고참이 알 수 없는 소리에 떨고 있는데 후임은 옆에서 열심히 졸고 있길래 열받아서 발로 걷어찼거든. 근데 분명히 후임이 맞는데 눈이랑 코랑 입이 얼굴 가죽 안에서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인가? 나 꿈꾸나? 내가 잠들었나?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나는 잠에서 깨려고 내 뺨을 때리면서 온몸에 힘을 막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여자 웃음소리가 모든 방향에서 들려오길래 나는 무서워서 계단을 통해 초소 밑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초소 안에 괴상한 옷을 입고 얼굴이 뭉개진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게 꼭 피리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정신을 겨우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후임이 나를 보면서 정신이 드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길래 하체 쪽을 보니까 내 발목 한쪽이 돌아가 있더라고. 아픈 건 둘째치고 당황스러워서 내가 왜 초소였고 여기 있냐고 물어보니까 후임이 하는 말이 내가 그냥 뭔가에 튕겨져 나간 것처럼
나 혼자 스스로 나가 떨어졌다는 거야. 자기도 놀라서 위에 보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별짓 다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머리에 물도 축축한 게 후임이 수통에 있는 물을 머리에 부은 것 같았어. 어쨌든 난 의무대에 있다가 다음날 바로 군병원으로 이송돼서 몇 주 정도 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했는데 대대장실에서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웬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담배랑 음료수를 주면서 나보고 의가사 전역을 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집에 가라는 거지. 나는 이것도 꿈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어. 원래 모든 일에 절차라는 게 있고 위원회 같은 것도 열려야 이런 통보를 받게 되는 건데 빨라도 너무 빠른 거야. 나는 너무 궁금했지만 그냥 참았어. 왠지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리고 무슨 비밀유지 서약서 같은 걸 적었는데 이 양복 입은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인지 대대장이 앉아있지 않고 옆에 서 있더라고. 기억나는 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눈빛이 보이지 않았던 거하고 말할 때마다 입에서 은단 냄새 같은 게 났었어. 그렇게 나는 작성할 거 작성하고 대대장실을 나가는데 다시 한번 나를 부르더니 이빨을 보이도록 씩 웃으면서 경고하더라고. 어디 가서 입 털지 말라고. 도대체 위에서는 뭘 감추기 위해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을 처리한 걸까? 그날 내가 갑자기 튕겨져 날아갔다. 이게 후임과의 마지막 대화였고 그 뒤로도 그 친구를 볼 수 없었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썰을 푸는 건데 그때 그 양복 입은 아저씨는 정체가 뭐고 대대장은 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굴었는지 궁금하더라고. 뭘 덮기 위해서 날 집에 보낸 걸까? 그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질 않았는데 예전에 친구네 아버지가 군 간부 출신이었던 게 생각이 나서 우연치 않게 그 친구랑 연락을 했고 내 이야기를 하다가 걔네 집에 가게 됐어. 갔더니 어머니가 술상을 봐와주셨고 친구 아버님이 술 한잔 따라주시더라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일을 슬쩍 꺼내봤어. 사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MSG 안 치고 솔직하게 말했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던 친구 아버님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싸늘하게 굳는 거야. 그리고 다시 표정을 바로 풀고 웃으시면서 그런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는 게 좋다고 술을 따라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 근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알아?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한두 달 뒤에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는 거야. 궁금해서 친구가 사는 자취방도 가봤는데 방을 뺐다고 하더라고. 나는 뭔가 오기가 생겨서 친구 부모님이 사시는 그 집에 다시 가봤거든? 근데 아무도 없었어. 내가 하도 문을 두들기니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나왔는데 그 집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이사 갔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 의문의 피리 소리는 뭐고 초소 안에 가득 들어차 있던 존재들은 뭐였고 난 왜 날아간 건지 그리고 날 왜 빨리 전역시킨 건지 지금도 그 의문이 풀리질 않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알 길은 없지 않을까 싶어. 내가 그 뒤로 직업군인 하는 동생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무도 믿지도 않더라고.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딨냐면서. 근데 이거 나한텐 진짜 일어난 현실이었어. 과연 진실은 뭐였을까? 네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다섯 번째 괴담, 일본 괴담 아야네의 저주.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독서실 하나가 있었어. 그 독서실은 한때 많은 학생들이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장소였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문을 닫게 됐지. 그곳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을까? 소문의 내용은 단순했어.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 단순한 내용이었는데 소문에는 그 독서실이 잘 되는 걸 시기한
다른 독서실 주인이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말도 있었어. 근데 정말 괴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문이었지만 사람들 마음이 어디 그러겠어? 막상 무서운 게 나온다고 하니까 점점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끝내 독서실은 폐업하게 된 거야. 그렇게 몇 년 후, 한 여름밤에 친구들과 함께 모험심에 불타오른 아야네는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폐쇄된 독서실을 찾아갔어. 독서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친구들이 가져온 도구로 문을 따고 들어갔지. 어차피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라 그녀와 친구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 자물쇠를 잘라 문을 열고 독서실에 들어가자마자 쾌쾌한 공기와 적막감, 그리고 한기가 느껴졌어. 아야네와 친구들은 오, 이런 곳이 바로 귀신이 나오는 곳이구나 하면서 흥분에 들떠 있었지. 아야네는 그런 친구들에게 주의를 주고 랜턴 불빛에 의지해 앞으로 나아갔어.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런 마음을 감추며 독서실 여러 방들을 둘러봤지. 아무도 없는 독서실 안, 빼뚤빼뚤 틀어져 있는 텅 빈 책상들과 을씨년스럽게 먼지가 쌓인 책들을 보니까 더욱 오싹한 느낌이 들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흥미를 잃어버린 아야네와 친구들이 독서실을 나와서 독서실 총무가 앉아있던 카운터 같은 곳을 지날 때였어. 갑자기 아무도 없던 총무실에 흐릿하게 투명한 한 남자가 앉아있는 게 보인 거야.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쳐 나왔지. 밖으로 나온 친구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들 괜찮냐고 확인을 하던 도중에 아야네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독서실 건물을 향해 다 함께 소리를 질렀지. 아야네, 빨리 나와. 그러자 잠시 후 아야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응, 곧 나갈게. 그러나 그녀가 대답한 후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나오질 않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아야네를 불렀지. 아야네, 빨리 나오라니까. 그러자 또 잠시 후 아야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응, 곧 나갈게. 근데 대답이 들린 후에도 아야네는 끝내 안 나온 거야. 무서워진 친구들은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의 어른들을 데려와 독서실로 들어갔지.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마을 어른들이 다 같이 아야네의 집으로 가봤지만 아야네의 할머니는 아야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거야. 다음 날 마을 어른들과 경찰들까지 동원해서 독서실을 시작으로 온 동네와 산까지 뒤져가며 아야네를 찾았지만 끝내 아야네를 찾을 수 없었어. 아야네는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야네는 끝내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실종 처리가 되었다고 해. 그런데 또다시 몇 년이 지난 후에 동네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폐쇄된 독서실 건물 앞에서 아야네를 부르면 아야네가 대답한다는 소문이었어. 그걸 신기하게 생각한 호기심 강한 두 남학생은 밤늦게 폐쇄된 독서실 건물로 찾아갔지. 그리고 소문대로 딱 자정이 되었을 때 동시에 아야네를 불러봤어. 아야네, 뭐하니? 빨리 나와. 그러자 잠시 후 건물에서 앳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거야. 응, 곧 나갈게. 그 목소리를 들은 두 남학생은 척추를 타고 흐르는 듯한 오싹한 무언가를 느꼈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을 쳤지. 그리고 몇 주 후 그 남학생 2명 중 1명은 물 웅덩이에 빠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열차 사고를 당해 모두 죽었다고 해. 혼란해진 마을 사람들은 마을 기금으로 유명한 음향사를 초청했는데 그 음향사가 폐 독서실 건물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자신의 뒤에 잔뜩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했대. 이곳은 저주받았다. 철조망을 치고 절대 출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건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관련된 모든 이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양사는 건물 외벽 곳곳에 부적을 붙였고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자리를 떴어. 그 사람들은 아야네의 저주라면서 무서워했고 철조망을 쳐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그 뒤로 그곳은 자연스럽게 개발 제한구역이 되었지만 가끔씩 아야네를 보기 위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 그러던 2001년의 어느 날이었어. 그곳에 아야네 귀신을 보러 간다던 대학생 한 명이 실종된 사건이 벌어진 거지. 그 남학생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발견되었는데 백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 의사가 진찰을 했지만 남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자신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가 된 거야. 그 사건이 난 뒤로 그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해. 정말 그곳에 찾아가면 아야네를 부르면 아야네의 저주를 받는 것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